어머님,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명의가 바뀌었잖아요. 며느리 혜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5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이 식당 문 앞에서 마치 도둑처럼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아 빠진 칼 한 자루와 나무 도마 한 장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이 식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시작은 2달 전 아들이 엄마 좀 쉬세요라고 말했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눈이 저절로 떠지더군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10년째인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파스 한 장 붙이고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무릎. 저는 신음을 삼키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아직 컴컴한 새벽, 식당으로 가는 골목길은 제 발소리만 외롭게 울렸습니다. 영잔의 국밥 간판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바꾼 간판이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철커덕. 자물쇠를 여는 소리.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려놓은 사골 국물 냄새, 묵은지에서 나는 신김치 향, 그리고 오래된 나무 도마에서 풍기는 세월의 냄새까지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역시 그 칼과 도마였습니다. 5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사준 칼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아서 반질반질해졌고 칼날은 수없이 갈아서 처음보다 절반 가까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더했습니다. 가운데가 움푹 패여서 마치 웃음 짓는 입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좀 해야겠소. 저는 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칼만큼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무 한 보따리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도마 위에서 울리는 경쾌한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김치를 썰고 파를 송송 썰어 놓으니 어느새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오늘 국물이 끝내줍니다. 하, 그래. 그럼 오늘도 국밥 특 하나. 손님들과 주고받는 정겨운 인사. 이런 순간들이 쌓여 50년이 된 겁니다. 국밥 한 그릇 한 그릇 내놓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잠깐 한숨 돌릴 무렵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웬 낯선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아, 저는 외식업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식당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50년 전통이라면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칭찬해주니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50년 됐습니다. 제가 22살 때 시작했으니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50년 장사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사장님, 이 식당 브랜드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브랜드화요? 네. 요즘은 이런 전통 있는 맛집을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게 대세거든요. 사장님 손맛이면 전국에 100개 매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개 매장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이 작은 가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걸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함 두고 갈게요. 남자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드림푸드 컨설팅 대표 강민철. 저는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평일 대낮에 웬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 반가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식당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수야. 오늘 무슨 일이냐? 회사는? 아, 오늘 반찬 했어요. 엄마 좀 뵙고 싶어서요. 그래. 배고프지? 국밥 끓여줄게. 저는 얼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껏 국밥을 끓여서 내놓으니 민수가 후루룩 소리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엄마 국밥이 최고야.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 그럼 50년 손맛인데. 저는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민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는 민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쉬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 나이가 이제 72이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아직 팔팔하다.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진지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보기 안쓰러워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잖아요. 혜진이가 민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식당을 민수 씨 앞으로 명예 이전하시는 거예요. 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의를 민수 씨 앞으로 넘기시면 저희가 식당을 제대로 키워볼게요. 어머님은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셔서 편히 쉬시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식당은 내가 50년을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요, 엄마. 50년이나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저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엄마가 일군 이 식당 더 크게 키워서 엄마 효도할게요.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혜진이도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세요. 손주랑 시간도 보내시고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손주 얼굴도 요즘 제대로 못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만 지키느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죠. 맞아. 민수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내 아들. 이 녀석을 위해 재혼도 포기했는데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이 내 인생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식당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경영학 전공했고 사업 감각도 있잖아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키워볼게요. 혜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 왔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네, 빠를수록 좋잖아요. 어머님도 빨리 쉬셔야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인 박영자, 수중인 김민수. 50년을 지켜온 이 식당이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철이 든 건가 싶기도 했고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 믿어주세요. 제가 꼭 잘할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놓쳐버리는 것 같은 허전함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혜진이가 서류를 얼른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묘하게 빨랐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식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부터 제가 출근할게요. 엄마는 천천히 인수인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50년 된 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했습니다. 도장 찍을 때 혜진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차갑게 빛났을까요? 그리고 서류를 챙기던 그 재빠른 손놀림은 뭐였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식당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거든요. 민수가 출근한다고 했으니 내가 가야 인수인계를 해주지.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민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도 함께 있었고
낯선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민수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 식당 컨설팅 전문가들이에요. 앞으로 저희 도와줄 분들이고요. 컨설팅. 그 순간 며칠 전 왔던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컨설팅은 왜 필요해? 우리 식당 50년 동안 잘해왔는데. 혜진이가 나서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전통만으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관리해야죠. 과학적. 국밥이 무슨 과학이야?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좀 쉬세요. 쉬라는 말. 어제 들었을 때는 그렇게 고마웠는데 오늘 들으니 왠지 쫓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칼과 도마가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요. 낡아서 버리려고요. 컨설턴트 중 한 명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버리다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걸 버린다고? 어머님, 이거 너무 낡았잖아요. 위생검사 나오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새 칼이랑 도마 주문했으니까 그거 쓰면 돼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이 칼을, 남편이 사준 이 도마를 버리라고요? 안 돼. 이건 못 버려. 저는 칼과 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추억으로 집에 가져가세요. 식당에서는 새거 써야죠.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던 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인수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퇴출이었습니다. 저는 50년 된 칼과 도마를 품에 안은 채 식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컨설턴트들이 줄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고 민수와 혜진이 그들과 열심히 뭔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저는 이제 자식들이 차린 연극 무대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칼과 도마를 챙겨서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칼과 도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엄마, 아까는 미안했어요. 근데 엄마 앞으로 며칠간은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니까 식당에 안 오셔도 돼요. 리모델링? 갑자기 왜 그러니? 프랜차이즈 본사 규정이 있어서요. 인테리어 통일해야 한대요. 프랜차이즈?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나요? 드림푸드 컨설팅이랑 프랜차이즈 계약했어요. 엄마 식당을 전국 체인으로 키우기로요. 민수야, 그런 건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이미 명예 넘어갔잖아요. 이제 제 식당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식당이라고요. 내 식당이 하루아침에 남의 식당이 되어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식당 앞을 지나며 공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림막 너머로 들리는 드릴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서 공사장 가림막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손에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이 식당 사장님이세요? 맞죠? 아니, 저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강호라고 해요. 유튜브로 오래된 맛집 콘텐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갑자기 공사 중이길래 취재하러 왔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식당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0년 전통집인데요. 강호라는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50년 전통 영잔의 국밥, 프랜차이즈로 재탄생. 할머니가 이 식당 창업 주시잖아요. 근데 왜 공사하는 걸 밖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갑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강호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저렇게 캐묻는 거지? 그로부터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났으니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민수의 국밥 하우스라는 현란한 LED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제가 만든 건데 왜 민수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낡았지만 정감 있던 나무 테이블은 사라지고 차가운 플라스틱 테이블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어머님, 이제는 낡은 식당이 아니라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1호점이에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30년을 써온 가스레인지 자리에는 최신식 전기 인덕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국을 끓이니? 불 조절이 안 되잖아. 어머님, 요즘은 다 인덕션 써요. 화력도 일정하고 온도 조절도 정확하고요. 내 도구들은 어디 갔니? 다 버렸어요. 새 거 다 주문했으니까요. 버렸다고요? 그 양념통에 담긴 양념 비율이 제 50년 레시피였는데. 엄마,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모든 매장이 똑같아야 해요. 엄마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주방으로 낯선 젊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주방 담당하는 최요리사 김보조입니다. 새로 고용한 주방장이랑 보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음식 만들어요. 뭐? 그럼 내가 만든 국밥 맛은? 엄마 레시피는 다 표준화 시켰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엄마 레시피 분석해서 누가 해도 똑같은 맛 나게 만들었대요. 표준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물 맛이 날씨에 따라 사골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데 혜진이가 주방 한쪽 벽에 붙어있는 큰 레시피판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물 몇 리터, 사골 몇 킬로, 양념 몇 그램. 이대로만 하면 누가 해도 똑같은 맛이 나요. 저는 그 레시피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골 3kg, 물 20엘 끓이는 시간 4시간. 이게 제 50년 손맛을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내 맛이 아니야.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 고용한 주방장이 시범을 보인다며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판을 보면서 정확하게 계량컵으로 물을 재고 저울로 재료를 달았습니다. 틀렸어. 물을 그렇게 한 번에 다 부으면 안 되는데. 1시간쯤 지나서 주방장이 국을 완성했습니다. 민수가 국을 한 그릇 떠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싱거웠습니다. 깊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국밥 맛이 아니야. 엄마, 뭐가 문제예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비린내가 나. 그리고 깊은 맛이 없어. 저는 주방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는 어머님 주방이 아니에요. 하지만 맛이 이상하다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50명한테 테스트했대요.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님만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직원들 보는 데서 창피하게.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이상한 할머니가 되어버렸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프랜차이즈 본사 사람들이랑 미팅 있어요. 엄마도 오세요.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찜찜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니 회의실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박영자 사장님,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컨설턴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지만 한자와 영어가 섞인 어려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엄마,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인만 하세요. 어머님, 시간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영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있을 때 혜진이와 컨설턴트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다음 주까지 1차로 3억 들어옵니다. 가맹점 10개 계약 확정됐거든요. 3억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50년 전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돈. 이 사람들이 제 식당으로 제 50년 세월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수와 혜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50년 장사에서 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빚 3억이 있다는 것은 어제 알았다. 아, 그거요. 그리고 혜진이는 다음 주에 들어올 3억의 계약금이 생각보다 빨라서 기분이 좋았겠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말을 언제? 저는 그 순간 제가 들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아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여 50년 세월을 팔아 빚을 갚고 집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엄마, 그건 민수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 빚 3억을 갚을 수 있다면 너는 그 식당을 가져야지.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싶었단다. 저는 그 아이에게 효도라는 명분을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페류나로 남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던 마지막 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혜진아, 내 아들은 내 식당을 가져갔지만 내 손맛을 가져가지는 못했다. 그 국밥, 비린내가 나더라. 50년 세월은 종이 한 장에 적을 수 없는 법이야. 저는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그들의 미래를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 내 말대로다. 이제 나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늙은 엄마일 뿐이니 너희들의 현대적인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50년 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가져간 것은 그저 건물과 명의일 뿐이다. 내 50년은 이 칼에 있고 이 칼은 이제 다시 주인의 손에 쥐어졌단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칼을 보면서 저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부정당한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된 장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습관대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동안 새겨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식당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냄비에 물을 붓고 식탁 위에 놓인 50년 된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칼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식당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고작 300만 원. 민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손주 용돈까지 다 챙겨주느라 제 돈은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점심때쯤 단골 손님 김순옥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그 식당 갔다 왔어. 완전히 달라졌더라. 그래요? 국밥 맛이 영 아니야. 비린내도 나고 영자 씨 손맛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그냥 나왔어. 그랬구나. 다른 단골들도 다 그러던데. 맛없다고. 영자 씨 어디 갔냐고 다들 물어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단골 손님들. 그분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다시 식당 안 할 거야? 할머니, 저 이제 돈도 없고 가게도 없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영자 씨 실력이면 어디 가도 되는데. 작은 데라도 다시 시작해봐. 할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작게라도.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예전 식당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의 국밥 하우스 간판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이거 국물이 왜 이래요? 맛이 이상한데요. 새로 고용한 주방장이 당황하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국물이 좀. 아니, 여기 원래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망이네요.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그래. 내 손맛은 그렇게 쉽게 흉내낼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와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님,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만든 식당인데 구경도 못해. 법적으로는 민수 씨 식당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오시면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요. 혼란? 내가 뭘 어쨌는데? 어제도 주방에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잖아요. 간섭이라니. 저는 그저 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민수야, 손님들이 맛없다고 그러더라. 내가 봐도 요즘 맛이 좀 이상하지 않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제 신경 끄세요. 어떻게 신경을 끄니? 50년을 지켜온 내 식당인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창피하게. 혜진이가 제 팔을 잡고 식당에서 멀리 끌어냈습니다. 민수도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엄마, 진짜 부탁인데 이제 식당에 오지 마요. 저희한테 방해만 돼요. 방해? 내가 방해라고?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식당 맛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잖아.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오는 거야. 그게 장사의 기본이잖아. 손님은 잘만 와요. 어제 매출도 괜찮았고요. 단골 손님들이 다 맛없다고 그러더라. 옛날 단골들이야. 엄마 손맛에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새 손님들은 다 좋아해요. 프랜차이즈 맛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 심심하시면 집에서 손주나 돌봐주세요. 민수 씨도 애가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다고 걱정하던데요. 혜진이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돌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요리사라고. 어머님, 이제 72세요. 나이 좀 생각하시고 쉬세요. 내가 뭐 늙어서 못 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네.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좀 편히 지내시라고요. 혜진이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이러려고 엄마 식당을 물려받은 거냐?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수가 혜진이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해, 늙은이, 쓸모없는 사람.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식당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잠깐 쉬던 곳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놓인 좁은 골목. 거기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재혼도 안 하고 50년을 죽어라 이랬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우리 이번 주에 이사해. 강남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남. 응. 아파트 계약했어. 혜진이가 원하던 곳으로. 학군도 좋고. 그 돈으로.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SNS에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보내줬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서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 우리 가족 행복하자. 사진 속 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50년이 그들의 새 출발이 된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나는 박영자야. 50년을 혼자 버텨온 박영자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파는 포장마차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되잖아. 포장마차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큰 식당은 못 내도 작은 포장마차 정도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구입비, 재료비, 가스통 비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중고 포장마차를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포장마차 하시려고요? 네. 작은 거로 하나 필요해요. 이 나이에 포장마차 장사는 힘드시지 않을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이거 어때요?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요. 150만 원이면 됩니다. 낡았지만 쓸만한 포장마차였습니다. 바퀴도 달려있고 간이 조리대도 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건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우리 집 앞에다 가져다 주세요. 포장마차를 사고 나니 통장에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랑 가스통 사면 거의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 앞에 포장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제 눈에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요. 50년 전 그때처럼. 저는 포장마차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리대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된 칼과 도마를 조심스럽게 포장마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디서 장사를 할까? 저는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포장마차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시장 구석진 곳에 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 다음 날 저녁, 저는 포장마차를 끌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무거운 포장마차를 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자 할매 국밥. 손글씨로 직접 쓴 간판이었습니다. 형편없어 보였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사고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50년 전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좁은 곳에서 시작했었죠. 국물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포장마차를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잠바를 껴입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끓여놓은 국밥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준호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란다. 근데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대요. 할머니가 식당에 자꾸 와서 방해한대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그냥 아빠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고맙다, 우리 준호. 하지만 너는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장마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하루 매출이 0원인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재료비만 나가고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50년 된 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올 거야.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국밥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50년 손맛을 담아서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50년 했어요. 제가 원래 식당 했거든요. 50년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포장마차를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할머니, 저 내일 또 올게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이 국밥값 8,000원을 내고 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8,000원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첫 매출 8,000원. 그날의 기쁨이 제게는 1,000만 원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다음 날부터 손님은 다시 뚝 끊겼습니다.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시장 구석.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사골을 끓였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가득 찬 냄비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무거운 포장마차를 끄는 것도 이제는 버거웠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50년 세월이 제 몸에 새겨진 훈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150만 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흘이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민수가게 앞에서 저에게 50년 전통집인데 왜 밖에서 지켜보냐고 물었던 그 긴 머리의 젊은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셨네요. 너는? 강호라고 합니다. 저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뵀잖아요. 영잔의 국밥. 그래. 웬일이니? 저는 할머니 식당이 궁금해서 주변을 계속 서성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포장마차를 하시길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얼른 밥을 퍼담고 따끈한 국물을 부었습니다. 강호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저번에 그 프랜차이즈 식당 국밥이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 집은 내 맛이 아니야. 할머니, 여기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맛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강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포장마차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여기 사진 좀 올려도 될까요? 인터넷에. 사진을 뭐하러? 사람들한테 알리려고요. 할머니 실력 묻히면 아깝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해봐. 그 뒤로 강호는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은 얼마나 하셨어요? 50년. 5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원래 가게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식당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어. 강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포장마차 뒤편 화장실에 가다가 강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대박이야. 이 할머니 스토리가 완전. 응, 맞아. 50년 국밥집 하다가 자식한테 빼앗기고 포장마차 하는 거. 완벽한 콘텐츠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조회수? 걱정 마. 이런 거 요즘 대박 나잖아. 효도 관련 가족 갈등 이런 거. 응응 알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채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강호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강호가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 여기가 그 국밥집. 응, 먹어봐. 세 명은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대박이네. 지난번 채널은 망했잖아. 쉿, 조용히 해. 강호가 친구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젓는 척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채널 망했다고. 이틀 후 강호가 또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 영상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내 이야기. 네. 50년 국밥집 하셨던 거, 지금 포장마차 하시는 거. 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럼 손님 많이 올 거예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강호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내 손맛의 가치를 부정당한 이상 나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게 될 거예요. 내 얼굴은 나오지 않게 해줘. 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호가 전화로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콘텐츠, 이번엔 제대로 된 채널. 그래. 나는 저 아이를 이용하고 저 아이는 나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50년 장사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강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조회수 5천 넘었어요. 조회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강호가 보여준 화면에 제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국밥 먹으러 갈게요. 어떤 자식이 저래요? 할머니, 내일부터 손님 엄청 올 거예요. 강호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장마차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와 강호는 서로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포장마차는 갑자기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창피하게 그래요? 포장마차까지 하면서. 나는 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이게 뭐예요? 민수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이미 조회수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페류나 식당 뺏어간 아들, 신상 공개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때 강호가 나섰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이 영상 올린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얘기를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라 할머니 동의 받고. 엄마, 저 사람 뭐예요? 엄마 이용해서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온 동네 망신이에요. 민수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뇨와 심장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이거. 강호는 휴대폰을 들고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쁜 제 모습을, 주저앉은 제 모습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할머니 상황을 알려야. 강호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니 배신감보다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입원하면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3만을 넘겼고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아들 너무하네요. 강호님 좋은 일 하시네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포장마차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나오세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 오늘은. 할머니, 지금 영상 조회수 3만 넘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관심 갖고 있다고요. 이럴 때 장사 안 하시면 안 되죠. 강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혜진아. 어머님, 준호가 어제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거지 같다고 했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왜 영상까지 찍어서 온 세상에 알려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호를 불렀습니다. 강호야. 내 할머니. 영상. 내려줄 수 있어? 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왜요? 손자가 학교에서 놀림당한대. 그건 할머니, 지금 구독자가 3만 명이에요. 이거 내리면 내가 부탁하는 거야. 할머니, 지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내리면 다 날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할머니, 이건 이미 공공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강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호에게 이 영상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사업 기회였다는 것을요. 강호야. 됐다. 네.
할머니, 뭐가요? 내 말대로 해라.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와 할 말이 없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내가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하지만 내 손자를 건드린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낡은 국밥 냄비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맞으세요? 저는 사연일보 기자인데요. 할머니 이야기 기사로 쓰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사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 지금 상황 아세요? 우리 회사에도 전화 오고 혜진이한테도 문자 엄청 오고. 뭐? 엄마 영상 본 사람들이 우리 찾아낸 거예요. 욕하는 문자 엄청 많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준호가 학교에서 놀림당한대요. 할머니가 포장마차 한다고. 준호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영상도 내려달라고 하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50년 동안 괜찮다고 참아온 대가일까요? 저는 복수를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어 올렸던 그날 밤의 결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강호의 전화번호를 찾아 들어가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호뿐만 아니라 민수와 혜진의 번호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내가 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50년 세월이 그들의 탐욕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포장마차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 직전 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제 유일한 아들과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엄마의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제 번호 차단하셨어요. 민수야. 엄마, 그 유튜브 영상 빨리 내려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다니 무슨 소리니? 엄마, 포장마차 그거 불법이에요. 지금 사람들 다 알아요. 저희가 구청에 민원 넣어서 당장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 방해로 고소하면 엄마 전과자 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니 그 협박은 혜진이 옆에서 시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니? 엄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엄마가 그 영상으로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엄마, 우리 강남 아파트 계약금 1억 날렸어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1억. 제 50년 세월이 우습게 사라지던 그 돈.
이제는 그들이 저를 협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울음소리를 생각하며 참고 있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비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예? 너는 내 엄마를 구청에 고발하고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말했구나.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겠다고.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제 알았다. 너는 내 엄마의 아들이 아니구나. 너는 내 식당을 팔아 내 빚을 갚고 집을 사려 했던 한 명의 사기꾼일 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예 이전 과정, 프랜차이즈 계약, 그리고 지금 받은 협박까지. 어머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히 증여 취소 문제가 아닙니다. 아드님 부부는 사기 및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돈이 아니라 응징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50년 된 칼을 든 제 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50년 장사를 했지만 법은 모릅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식당을 5억에 팔았습니다. 명의를 이전받은 지 2달도 안 돼서요.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5억이요? 저희가 아드님의 매매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에 사기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저는 이 복잡한 법률 싸움에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호였습니다. 제가 그의 번호를 차단한 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잠시 들를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강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영양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처음에 할머니를 콘텐츠로만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망해서 빚도 있었고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물 저으시는 모습, 그리고 아드님 이야기하실 때 눈물 참으시던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제 어머니를 봤습니다. 제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평생 김밥집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이 사업한다고 어머니한테 돈을 계속 빌렸고 결국 가게까지 형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형은 그 가게를 팔아 2억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 나앉으셨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른 채 살았는데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제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것을 할머니께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평생 일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의 엄마의 마음이 강호의 자식의 죄책감과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야, 고맙다.
할머니,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식당 내부 찍는 척 하면서 아드님 식당 주변을 계속 기록했거든요. 매매 계약서 사본, 며느님이 컨설팅 회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 아드님의 사채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강호가 내민 서류 뭉치를 변호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50년 세월이 맺어준 새로운 연대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버려졌지만 세상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들을 가지고 민수와 혜진의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주십시오. 저는 제 손맛의 가치를 되찾고 저를 버린 그 아이들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는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효심이 뒤섞인 날카로운 투지를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50년 된 칼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단순한 칼 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박영자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민수와 혜진, 강호의 번호를 모두 차단한 채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독한 기다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강호 씨가 가져온 자료는 결정적입니다. 특히 아드님과 며느리분의 5억 매각 관련 대화,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 협박 녹취 파일은 재판에서 노인 학대 및 사기죄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는 이미 민수가 저에게 업무 방해로 협박을 가했을 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 강호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차단 번호가 아닌 새로운 임시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뵙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호를 피한 것은 그의 속물적인 행동 때문이었지만 그가 준 증거로 제가 지금 복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강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머리가 길었고 낡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지난번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너는 내 채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할머니, 영상은 제 사업 기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이제 돈이 아니에요. 강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밥집을 하셨습니다. 형한테 가게를 뺏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늘 저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까? 할머니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할머니를 협박했을 때 할머니는 고소할 기회 대신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제가 모든 증거를 담은 최종 폭로 영상을 올릴 겁니다. 민수 씨 부부의 사기 행각과 함께 할머니가 왜 포장마차로 돌아와야 했는지를 법적 증거와 함께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은 할머니가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용서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심판대에 세울지. 저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제 아들 민수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저는 강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강호가 올린 영상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72세 노모의 눈물 아들이 5억에 판 50년 식당의 충격적인 진실. 영상에는 민수와 혜진의 녹취록이 편집되어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빨리 쫓아내야 해. 50년 전통 브랜드 가치가 3억 이상이라는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모든 시청자의 분노를 샀습니다. 저의 사연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폐륜 아들의 5억 사기, 50년 장인의 눈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고 그들의 민수의 국밥하우스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무효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및 노인 복지법 위반 형사고소.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와 혜진을 마주했습니다. 민수는 초췌했고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남 아파트를 꿈꾸던 자신감 넘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여론의 비난 속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혜진은 제게 용서를 빌었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씨. 피고인은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를 이전받았고 2달 후 5억의 식당을 매각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침묵했고 저의 50년 세월이 그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호가 확보한 증거와 단골 손님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역을 관리해왔다는 증거들이 모두 저의 편이었습니다. 저의 50년 정직한 삶이 그 아이들의 단기적인 탐욕을 이긴 것입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10,000원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와 장혜진은 명예 이전 사기 및 노인 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저는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싸움이 끝나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승소하셨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명예 이전은 무효화되었고 아드님은 5억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지만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 앞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호와 함께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강호에게 영상으로 번 수익금의 절반을 건넸습니다. 강호야, 내 몫이다. 할머니, 이건 저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한을 푸는 데 썼다고 생각하렴. 그 돈으로 내가 다시 정직한 삶을 살면 된다. 강호는 돈을 받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강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호의 눈물 속에서 평생 억울함을 짊어졌던 강호의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에게 뺏긴 내 50년 세월을 보았습니다. 강호야, 이제 내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겠구나. 저는 강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강호의 눈물은 멎었고 그는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께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싸움은 끝났습니다. 저는 5억을 돌려받았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영잔의 국밥이라는 제 이름의 가치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식당 하세요. 저는 홍보와 경영을 맡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콘텐츠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맛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강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잔의 국밥은 원래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 의자 20개 남짓. 이곳은 민수가 팔아버렸던 건물이 아니라 박영자의 혼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강호를 제 주방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강호는 양복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둘렀고 카메라 대신 칼과 도마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강호에게 50년 된 칼을 건넸습니다. 이젠 내가 갈아라. 이 칼은 내 삶이었고 이제는 내 삶이 될 거다. 칼날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다. 강호는 두 손으로 칼을 받고 조심스럽게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50년 전 남편이 칼을 갈아주던 소리, 제가 민수를 키우기 위해 새벽을 견디던 소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짧은 안부와 함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저를 구원해준 젊은 제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묵묵히 국물을 끓이고 칼을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영잔의 국밥 사장 박영자입니다. 이 칼과 이 국밥이 저의 진짜 이름입니다.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끓여낼 것입니다.